여러분, 혹시 3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갓난아기 때 경상북도 안동의 하늘보육원 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름표 하나 없이 그냥 낡은 담요에 쌓인 채로 말이에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밤 생각했어요. 내 부모님은 누구일까? 왜 나를 버렸을까? 혹시 언젠가 찾으러 오실까? 하고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가족들이 데려갔지만 저만 혼자 보육원에 남았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늘 궁금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의 아들일까? 그런데 30년 만에, 정말 30년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더 큰 위험이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있었고 그 누군가는 저에게 끔찍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진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 남자의 놀라운 선택과 깨달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윤아진입니다. 올해 31살이고 솔직히 말하면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어려운 인생이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5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 이후로 안동의 하늘보육원에서 자랐죠. 원장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지만 아이들이 많다 보니 개별적인 관심을 받기는 어려웠어요. 저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온 후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대학 갈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안동의 한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성실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그렇게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가끔 외로웠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가끔 동료들과 소주 한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한 달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안동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누구 차일까? 하고 생각하는 순간 차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어요.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양복에 고급 시계, 그리고 예의 바른 태도까지. 윤아진 씨 맞습니까? 그분이 정중하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김 변호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법적인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급한 일이라면 그럼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역 앞의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시더군요. 하진 씨, 혹시 본인의 출생에 대해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때 김 변호사님이 꺼낸 말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실은 하진 씨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선진그룹의 창업주이신 윤태준 회장님의 친아들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선진그룹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설부터 시작해서 유통, 금융, 화학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는 재벌 중에 재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회장의 아들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보육원에서. 김 변호사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윤태준 회장이 젊은 시절 첫사랑이었던 제 어머니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저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당시 회장은 이미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저와 제 어머니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하진 씨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하진 씨를 키우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에 와서야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김 변호사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윤태준 회장님께서 한 달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충격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인지도 몰랐던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잖아요. 회장님은 생전에 개인 조사를 통해 하진 씨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가가지 못하셨죠. 대신 익명으로 보육원에 후원금을 보내시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셨어요. 그러고 보니 하늘 보육원은 다른 곳에 비해 시설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게 아버지의 도움이었던 거군요. 하진 씨, 이것 좀 보세요. 김 변호사님이 건네준 건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여자의 얼굴이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이분이 하진 씨 어머니 이지영 씨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윤태준 회장님이시군요. 젊은 시절의 윤태준 회장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들려준 다음 이야기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선진그룹을 이끌고 있는 윤도현 전무입니다. 윤도현. 저도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어요. 냉철한 경영인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무자비하다는 평가도 받는 인물이죠. 도현 씨는 회장님의 정실 부인에게서 낳은 장남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룹의 모든 권력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하진 씨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부터 어떻게든 이 사실을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산 상속 문제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하진 씨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을 이었어요. 도현 씨는 원래부터 아버지의 혼외 관계를 못마땅하게 여겨왔어요. 특히 하진 씨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적대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제 어머니의 사고가.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 교통사고였어요. 하지만 도현 씨가 하진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그때 김 변호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돌아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 변호사님이 급하게 일어섰어요. 하진 씨,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서류들은 하진 씨가 가지고 계세요. 그가 명함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특히 언론이나 선진그룹 관련 인물들에게는요. 하진 씨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제 안전이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은 대답 대신 서둘러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겨진 채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서, 출생증명서, 그리고 윤태준 회장의 친필 편지까지 모든 게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1년간 품고 살았던 정체성이
하루아침에 흔들려 버렸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동료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진아, 너 어제 누구랑 만났냐? 왜? 어제 너랑 카페에서 만난 사람. 그거 선진그룹 법무팀 변호사야. 내가 확인해 봤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미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일어난 더욱 충격적인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연인 박지민입니다. 동료 민수가 선진그룹 법무팀 변호사를 만났다며 제게 경고했을 때 저는 단순히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공격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거든요. 지민이와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었어요. 안동의 작은 꽃집 들꽃마을에서였죠. 회사 개업식에 쓸 화환을 주문하러 갔다가 그녀를 만났습니다. 어떤 꽃을 원하세요?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죠. 얼굴을 보니 더욱 놀랐어요. 아름다웠거든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녀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맑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뭔가 슬픔을 머금고 있는 듯한. 사실 꽃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개업식이라고 하셨죠?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꽃들로 구성해 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연이었어요. 화환을 받으러 갈 때, 그리고 그 다음 주, 별일 아닌 핑계를 대며 자꾸 꽃집을 찾게 되었죠. 지민이는 아버지와 단둘이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지민이가 고등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학도 포기하고 아버지를 도와 꽃집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가끔 후회하지 않아요? 대학을 못 간 거? 제가 물어보니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전혀요. 꽃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6개월 후였어요. 저는 매주 지민이에게 꽃을 사러 갔고 가끔은 꽃집 정리를 도와주기도 했죠. 지민이 아버지도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하진이 같은 청년이라면 우리 지민이를 맡겨도 되겠어.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사실 저는 언제나 가족이라는 게 그리웠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라며 늘 꿈꿔왔던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저희는 소박한 데이트를 즐겼어요. 안동호수를 걸으며 이야기하거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돈이 많지 않아서 화려한 데이트는 할 수 없었지만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하진 오빠,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어요? 글쎄, 크지 않아도 돼. 우리 둘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저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 좋겠어요. 거기에 예쁜 꽃들을 심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꿈을 꾸며 살던 우리였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죠. 그런데 김 변호사님을 만나고 제가 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김 변호사님이 급히 카페를 나간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민아, 나야. 혹시 지금 시간 있어? 그런데 지민이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오빠,
오빠 지금 어디예요? 안동역 앞이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오빠, 빨리 와줄 수 있어요? 꽃집으로. 전화가 끊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거든요. 저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고 꽃집으로 달려갔어요. 꽃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꽃집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고 아름다웠던 꽃들이 바닥에 짓밟혀 있었어요. 그리고 지민이는 부서진 꽃들 사이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지민아, 무슨 일이야? 오빠, 오빠. 지민이는 제 품에 안기며 흐느꼈어요. 그때 지민이 아버지가 안에서 나오셨는데 얼굴에 상처가 있었어요. 아버님, 대체 무슨 일이? 하지나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행패를 부리고 갔어. 누가 왜? 모르겠어. 그냥 가게를 부수고 갔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요. 김 변호사님이 말했던 하진 씨의 안전이라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더 끔찍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먼저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꽃집 운영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루 안에요. 말이 안 돼요. 대출 받을 때 5년 분할 상환으로 계약했는데 죄송하지만 은행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가게 사장들에게 전화해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통보를 받지 않았어요. 유독 지민이네 꽃집만. 그 다음에는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씩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미 성금까지 받은 결혼식 화환 주문까지도요. 죄송해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른 곳에 부탁하기로 했어요.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뒤에서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어요. 꽃 도매상들이 모두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회사 방침입니다. 하루 만에 지민이네 꽃집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데 수입은 끊어지고 꽃은 구할 수 없으니 장사도 할 수 없고 지민이 아버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한 말이 떠올랐거든요. 선진그룹 법무팀 변호사.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경고했던 윤도현이라는 이름. 설마 이 모든 게 저 때문인 건 아니겠죠? 그날 밤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진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안전한 곳인가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집에 있어요. 그런데 제 연인의 가게가 하루 만에 완전히. 지금 즉시 그곳을 떠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통화 내용을 말하지 마세요. 변호사님, 대체 무슨 일이? 윤도현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진 씨를 찾고 있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잠깐 망설이시더니 말했어요.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진 씨를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왜 무고한 사람들까지? 그 사람에게는 무고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피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그게 윤도현이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할 수 없었어요. 지민이가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지민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응급실 앞에서 지민이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버님, 지민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진아. 어젯밤 내내 울다가 갑자기 쓰러졌어.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병실로 들어가 보니 지민이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어요. 지민아, 일어나. 나야 하진이야. 1시간쯤 지나자 지민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오빠, 오빠. 지민이는 제 손을 꽉 잡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지민이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당신이 윤도현이야?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드디어 나타났군요. 제 이복형이라는 그 사람이. 윤도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저와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요. 박지민 양이 저와 함께 서울로 와주시면 됩니다. 뭐라고? 지민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왜 제가 당신과 가야 하는데요? 윤도현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는 지민이 아버지에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꽃집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제가 매입했거든요. 그리고 임대료가 10배로 올랐고요. 이럴 수가. 물론 박지민 양이 제 제안을 받아들이신다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대출금도 제가 대신 갚아드리고 꼭 공급업체들도 다시 거래를 재개할 거고요. 악마 같은 거래였어요. 그때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만해요. 윤도현이 저를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어요. 오, 드디어 나타났군요. 우리의 숨겨진 왕자님. 지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저와 얘기해요. 잘못이 없다고요? 하하,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윤도현이 지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여자는 당신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점을 이용하는데 능숙하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돼요. 영원히요. 그 순간 지민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지민아, 오빠 미안해요. 하지만 아버지를 지켜야 해요. 그리고 지민이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를 지켜야 해요. 그렇게 지민이는 윤도현과 함께 서울로 떠났어요. 제가 막을 수 없었어요. 막으려고 하면 지민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지민이 자신에게 더 큰 피해가 갈 것이 뻔했거든요. 공항에서 지민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꼭 살아요. 저 때문에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 같은 남자에게 끌려가는 거리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안동호수를 걸었어요. 지민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요. 하지만 이제 혼자였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사랑도, 꿈도, 미래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거리요. 그 피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윤도현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다짐도요. 문제는 어떻게냐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청년인데 지민이를 잃고 난 후 일주일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니,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였죠. 회사도 나가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서 지민이와의 추억만 곱씹고 있었거든요. 먹지도 못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형편없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무력감이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혈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결국 저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남자였으니까요. 그런 제게 전화가 온 건 지민이가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였어요. 윤아진 씨입니까? 모르는 번호였어요. 굵직하면서도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제 이름은 최상훈입니다. 잠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상훈요? 모르는 분인데. 윤도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윤도현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어디서 만날까요? 안동역 앞 커피숍은 어떨까요? 1시간 후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윤도현에 관한 정보라면 뭐든지 알고 싶었거든요. 커피숍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금세 그를 알아볼 수 있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거든요. 정장은 단정했지만 화려하지 않았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눈이었어요. 깊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슬픔을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윤아진 씨군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손이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험한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최상훈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윤도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진 씨는 정말로 복수할 생각이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이유는 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계속 말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니까요. 최상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이유군요. 하지만 복수는 감정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계획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힘이 필요하죠. 힘이요? 권력이라고 해도 좋고 영향력이라고 해도 좋아요. 윤도현 같은 괴물을 상대하려면 당신도 괴물이 되어야 해요. 그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는 사이도 아닌데. 최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저에게도 윤도현에게 복수할 이유가 있거든요. 최상훈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과거 선진그룹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했어요. 윤태준 회장, 즉 제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거죠. 무려 15년 동안 회장의 곁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태준 회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물론 사업가로서는 냉정했지만 인간적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죠. 그럼 왜 회사를 그만두신 거예요? 윤도현 때문이에요. 최상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도현 씨는 어릴 때부터 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너무 신뢰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어떻게 되었나요? 저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거짓 증거를 조작해서 횡령 혐의를 씌우려고 했죠. 최상훈이 커피잔을 들어 마시며 계속 말했어요. 다행히 미리 눈치채고 피할 수 있었지만 제 가족은, 제 아내와 딸은 그 과정에서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라고 하시면 제 아내는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고 딸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어요. 모든 게 윤도현의 계획이었죠. 저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윤도현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미 선진그룹에서 밀려난 사람이니까요. 최상훈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르죠. 당신에게는 윤태준 회장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그냥 시골의 평범한 직장인인데. 아니에요. 최상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계시는군요. 윤태준 회장의 아들이라는 건 단순히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권력의 상징이에요. 권력의 상징이라니요? 생각해 보세요. 선진그룹의 주주들, 임직원들, 거래업체들, 모든 사람들이 윤태준 회장을 존경했어요. 그분의 경영 철학과 리더십 때문이었죠. 최상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도현은 다르죠. 그는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지배해요. 진정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만약 윤태준 회장의 친아들이 나타나서 올바른 길을 제시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제야 최상훈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경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돼요. 최상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에게는 15년간 선진그룹 최고층에서 쌓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룹 내부에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인가요? 윤도현의 횡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단지 표현할 방법이 없을 뿐이죠. 최상훈이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윤도현의 약점들입니다. 지난 2년간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죠. 파일을 펼쳐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윤도현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검은 거래, 심지어 세금 포탈의 증거까지. 이 정도면 충분히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겠는데요? 아니에요. 최상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자료들은 그가 이미 손을 써놓은 게 많아요. 언론도, 검찰도, 정치인들도 모두 그의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정면 승부로는 안 돼요. 우리는 그의 게임에 참여해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야 해요. 최상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려면 당신이 먼저 강해져야 해요. 윤도현과 맞설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먼저 당신의 정체를 숨기고 서울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선진그룹과 관련된 업계에서 일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드는지. 최상훈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윤도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거든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평범한 삶을 버리고 복수를 위해 새로운 길을 걷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민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윤도현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걱정했던 그 마지막 모습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그 정도는 되어야 윤도현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2년. 길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실패해요. 그리고 실패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을 거예요. 최상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도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철저한 준비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확실한가요? 한번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확실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민이를 되찾고 싶어요. 그리고 윤도현이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최상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어요. 일주일 동안 짓눌렀던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대신 새로운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결이었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어요. 윤도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를 무너뜨리겠다.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최상훈이 말했듯이 최소 2년은 걸릴 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동료들은 갑작스러운 결정이라며 놀랐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최상훈이 정해준 첫 번째 목표지는 서울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박하진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될 예정이었어요. 윤하진이라는 이름은 너무 위험했거든요. 기억하세요.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면 실패합니다. 최상훈의 마지막 조언이었어요. 그리고 절대로 윤도현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되었죠. 마침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안동을 떠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너를 되찾을게.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비록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에게 이 피를 물려주신 분께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선진그룹의 진정한 모습을 되찾겠어요. 기차는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죠. 윤도현은 아직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저 시골 청년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뿐이겠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에요. 저는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거니까요.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위험한 사람으로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윤하진이 아니었어요. 제 새로운 이름은 박하진이었죠. 최상훈이 완벽하게 만들어준 가짜 신분이었어요. 기억하세요. 이제부터 당신은 대구 출신의 박하진입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 없이 혼자 살아왔어요. 최상훈의 조언대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말투도 행동도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까지도요. 첫 번째 목표는 선진그룹과 관련된 업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갈지가 문제였죠. 그때 최상훈이 제안한 방법은 의외였어요.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하세요. 2년 후. 여러분, 저는 지금 선진그룹 본사 42층에 서 있어요.
정확히는 선진건설 기획팀 대리 박하진으로서 말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더 이상 시골의 순진한 청년이 아니었죠. 저는 이제 서울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첫 해에는 선진그룹의 협력업체에서 일했어요. 건설 현장의 막내 사원부터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하며 업계의 모든 것을 배웠죠. 최상우는 매주 저를 만나서 비즈니스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권력은 정보에서 나와요. 누가 누구와 거래하는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해요. 그의 가르침대로 저는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선진그룹 내부에는 윤도현에 대한 불만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두 번째 해에 저는 마침내 선진건설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최상훈의 도움이 있었지만 제가 쌓은 실력도 인정받았기 때문이었죠. 입사 첫날 저는 떨렸어요. 드디어 윤도현과 같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거니까요. 물론 그는 꼭대기층에 있고 저는 한참 아래층이었지만 말이에요. 기획팀에 배치된 저는 금세 두각을 나타냈어요. 최상훈이 가르쳐준 인사이트와 제가 현장에서 배운 실무 능력이 결합되니까 시너지가 났거든요. 박 대리는 정말 똑똑하네요.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동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기쁘면서도 씁쓸했거든요.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보 수집이었어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선진그룹 내부의 분위기를 파악했어요. 요즘 임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다던데. 윤 전무님이 너무 독단적이라는 소리가 있어. 예전 윤 회장님 때와는 확실히 다르지.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윤도현의 독선적인 경영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상당했던 거죠. 그러던 중 기회가 왔어요. 선진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프로젝트 팀에 제가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기회였어요. 윤도현도 직접 관여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프로젝트 첫 회의 날 저는 드디어 윤도현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오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2년 전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최상훈의 가르침을 기억했거든요. 복수는 차가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윤도현은 여전했어요. 냉정하고 오만했죠. 회의 내내 직원들을 마치 부품 취급하듯 했어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돼. 다시 해와. 창의성이 부족해.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직원들은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건 기회였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나간 상태였죠. 그때 윤도현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박하진 대리인가?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 흥미롭더군. 제가 창립 50주년을 위한 특별 전시회 아이디어를 제안했었거든요. 윤태준 회장의 철학과 리더십을 조명하는 전시회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당신은 어떻게 우리 창업주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나?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답변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윤태준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연구한 적이 있어서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죠. 윤도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존경스럽다고? 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 윤도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이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았어요. 흥미로운 관점이군. 그럼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나? 정말인가요? 단 조건이 있어. 내 기준에 못 미치면 즉시 팀에서 제외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윤도현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약점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죠. 첫 번째 발견은 그의 불안감이었어요. 윤도현은 생각보다 아버지의 그림자에 위축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윤태준 회장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더욱 독선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는 그의 측근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었어요. 특히 김상무라는 인물에게 많은 것을 맡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인물이었어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최상훈에게 보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 관찰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김상무 주변을 조사해 보세요. 김상무요? 그 사람이 윤도현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상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윤도현 모르게 말이에요. 이건 완벽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지가 문제였죠. 최상훈과 상의한 결과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어요. 먼저 저는 익명으로 감사팀에 제보했어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말이에요. 며칠 후 감사팀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김상무의 비리가 드러났어요. 윤도현은 충격을 받았죠. 자신이 믿었던 측근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회의실에서 윤도현의 당황한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항상 자신만만했던 그가 흔들리는 걸 보니 묘한 쾌감이 들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언론이었어요. 최상훈이 아직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통해 김상무 사건을 보도하게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선진그룹의 관리 시스템 문제로 프레이밍했죠. 선진그룹 경영진의 관리 감독 소홀, 윤도현 전무의 리더십의 의문, 고 윤태준 회장 시대와는 다른 기업 문화.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물론 윤도현은 언론 플레이로 대응했지만 이미 여론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 내부에서 조용히 활동했어요. 김상무 사건 정말 충격적이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윤 회장님 시절이 그리워져요. 이런 대화들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어요. 직원들의 불만을 표면화시키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윤도현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박 대리, 요즘 분위기 어떤 것 같나? 어떤 분위기 말씀이신지요? 회사 직원들 말이야. 다들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제가 뭔가 들킨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확실히 김상무 사건 이후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린 것 같고요. 신뢰? 네. 특히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예전 윤 회장님 시절이 좋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윤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기회였어요. 직원들과의 소통을 늘리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윤태준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버지의 경영 철학? 네.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투명한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다시 부각시키시면 직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도현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은 제안이군.
그럼 그런 방향으로 기획안을 만들어 보겠나? 네, 해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상훈과 만났어요. 어떻게 지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윤도현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너무 빨리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말했어요. 지민이 소식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상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직 확실한 건 없어요. 하지만 안전하다는 정보는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윤도현이 그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감시하고 있어요. 하진 씨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민이가 여전히 윤도현의 인질 상태라는 뜻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녀를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윤태준 회장의 경영 철학을 부각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윤도현의 현재 경영 방식과 대비되도록 만들었어요. 투명한 의사소통, 직원 중심의 기업 문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하면서 은연중에 현재의 선진그룹이 이런 가치들에서 멀어졌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직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정말 좋은 프로젝트네요. 이런 걸 보니까 우리 회사가 원래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나요. 윤 회장님의 철학을 다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윤도현의 반응은 달랐어요. 점점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박 대리, 프로젝트 방향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을 말씀이신지요? 너무 과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도 포함시켜야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목적을 달성하고 있었어요. 선진그룹 내부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변화의 바람이 윤도현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2개월 후 주주총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일부 주주들이 윤도현의 경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요. 물론 이것도 최상훈의 계획의 일부였어요. 그가 2년 동안 조용히 주주들과 접촉하며 여론을 조성해 왔거든요. 드디어 때가 왔군요. 최상훈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윤도현이 반격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반격은 생각보다 거칠 것 같아요.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2년 동안 준비해온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온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지민이었죠. 윤도현이 궁지에 몰리면 지민이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 듯 최상훈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민 양도 구해낼 계획이 있어요. 정말인가요? 네. 모든 걸 동시에 해결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전이 남은 거였어요. 윤도현은 아직 제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저 능력 있는 부하 직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누구와 함께 일해왔는지를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2년 전 안동에서 올라온 그 청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더 단단해졌고 더 날카로워졌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윤도현에게 진실을 말하는 날 말이에요. 휴대폰에 최상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모든 준비 완료. 지민 양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음. 이제 마음껏 하세요. 드디어 지민이가 안전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제 저는 어떤 걱정도 없이
윤도현과 맞설 수 있었어요. 선진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윤도현은 단상에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표를 하고 있었죠. 올해 선진그룹은 전년 대비 15%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는 제가 추진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효율적인 경영의 결과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그리 열렬하지는 않았어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윤도현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한 주주가 손을 들었어요. 전무님, 최근 경영진의 비리 사건들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도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일부 개인의 일탈을 전체 조직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고 윤태준 회장님의 경영 철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건 최상훈이 미리 섭외한 주주였어요. 윤도현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말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대강당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윤도현도 저를 바라봤죠. 아직 누군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박하진 대리님, 무엇을 궁금해 하시나요? 윤도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윤태준 회장님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정한 유산이요? 네. 회장님께서 남기신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재산과 권력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요? 윤도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당연히 이 회사와 그가 만든 가치들이겠죠. 그렇다면 회장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족들 말이에요.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윤도현의 얼굴이 새하얘졌죠.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죠. 제 이름은 박하진이 아닙니다.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제 진짜 이름은 윤하진입니다. 윤태준 회장님의 친아들이에요. 그 순간 대강당이 폭발했어요.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주주들은 웅성거렸죠. 윤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2년 전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선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서와 출생증명서, 그리고 윤태준 회장의 친필 편지였죠.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윤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읽어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진아, 아버지가 너에게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지 못해서,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이 회사가 아니라 내가 나의 진정한 유산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야? 윤도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형님 곁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2년 동안? 네. 형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저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지도요. 윤도현의 눈에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야? 속인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대강당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회사와 지금의 선진그룹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박수였죠. 아버지는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직원들을 부품 취급하고 두려움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윤도현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어요. 지민이 얘기를 하는 거군. 윤도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요. 박지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형님이 저를 압박하기 위해 끌고 간 그 사람 말이에요. 대강당이 다시 술렁였어요. 형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저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협박의 도구로 이용했죠. 그건 윤도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지민이는 이제 안전해요. 형님의 소나기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면서 지민이가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민이도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오빠, 정말 오빠야? 응, 지민아. 미안해. 늦었어. 윤도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자신이 믿었던 부하가 실제로는 복수를 노리는 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생이 2년 동안 자신의 모든 약점을 파악해왔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겠죠. 내가 짓밟은 모든 것, 그건 원래 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윤도현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어요. 아니에요. 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저는 회사나 재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건 원래 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정의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님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들,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든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셨으면 해요. 그때 최상훈이 대강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도 함께요. 윤도현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강요 혐의로 체포합니다. 윤도현이 수갑을 찬 채 끌려가면서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때는 달라진 선진그룹을 보시게 될 거예요. 주주들과 직원들은 제게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기쁘기보다는 허무했거든요. 며칠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하진 씨가 새로운 회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주주들의 만장일치 의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그런 자리에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최상훈 선생님께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이야말로 아버지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안동에 있었어요. 지민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들꽃마을이라는 이름의 카페였어요. 오빠, 정말 후회 안 해? 지민이가 커피를 내리면서 물어봤어요. 뭘? 선진그룹 회장 자리 말이야. 그걸 거절하고 여기서 카페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전혀.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야. 창밖으로 안동호수가 보였어요. 예전에 지민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요. 지민아, 왜? 결혼하자. 지민이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응.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해지자. 지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선진그룹 소식이 나왔어요.
최상훈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윤태준 창업주의 철학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 복지 확대와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습니다. 지민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오빠 덕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우리도 행복해지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를요. 그건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죠. 그리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였어요. 1년 후, 저희 결혼식 날이었어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소박하게 치렀죠.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저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최상훈 회장님도 오셨어요. 하진 씨, 행복하세요. 회장님도 건강하세요. 선진그룹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태준 회장님의 꿈을 반드시 실현해 보겠습니다. 지민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죠. 오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민아. 우리는 키스했고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승리라는 거리요. 복수를 통해 얻은 것보다 사랑을 통해 찾은 것이 훨씬 더 소중했거든요. 현재 저는 안동에서 지민이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아이도 생겼어요. 윤태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요. 선진그룹은 최상훈 회장님 하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변모했죠.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모습으로요. 윤도현은 감옥에서 복역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으니까요. 가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신기해요. 한때는 복수에만 매달렸었는데 결국 제가 얻은 건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요. 지민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오빠, 아기가 웃고 있어. 저는 아들을 안아들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죠. 우리 아들아, 아빠가 너에게 물려줄 진짜 유산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바로 사랑하는 마음과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란다. 아이는 제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이라는 거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